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을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누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저는 그 교구 생태환경위원회를 맡고 있는 양기석 스테파노 신부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 지구적으로 겪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와 그 참이발소서 회칙을 통해서 그리고 작년부터 교황님께서 이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 참일바서 7년 여정이라는 것을 작년부터 온 카톨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신자분들하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같이 함께 뭐 하는 것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좀 아직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하는데 우선요. 도대체 기후위기라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보면 지구가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처럼 아름다운 별이 아직까지는 발견이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행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요즘은요, 그린란드 북극 인근의 지역에 가보면 썰매개들이 물 위를 뛰어다녀요. 이게 실제로는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얼음으로 덮여야 될 그 땅이 동토가 빙하가 빨리 녹아버리면서요. 마치 물 위를 뛰어다니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2015년 발표하신 참미바소서라는 회칙을 통해 가지고요. 이게 지금 우리 공동의 집 지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리고 행동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계세요. 지난 그 나사의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 지난 42만 년 동안요. 지구 온도는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해왔었는데 그 온도를, 대기 온도를 뜨겁게 만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이산화탄소예요. 탄소 배출량을 조사해 봤더니 수십만 년 동안, 42만 년 동안 한 번도 300ppm을 넘어서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에 처음으로 300ppm을 넘어섰어요. 195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있었어요. 한국전쟁.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었죠. 근데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 때문에 전 세계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 건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럽하고 미국이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그런 나라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재건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산업, 그러니까 석탄과 석유를 기반으로 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산업화에 박차를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구가 뜨거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많이들 북극 빙하가 녹는 것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인류한테 큰 영향을, 직접적인 영향을 먼저 주는 거는요, 그 대륙 내부에 있는 빙하입니다. 대륙 내부에 어디가 빙하가 있나 싶으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높은 산들, 아시아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죠. 그리고 그 유럽에는 뭐 알프스 같은 데가 있고요. 아프리카는 킬리만자로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는 이미 더워서 거의 다 빙하가 사라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북미는 로키 산맥이나 남미는 안데스 산맥 같이 엄청난 빙하지대가 있는 고산지대가 있습니다. 이런 고산지대에 있는 빙하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여기서 봄과 여름에 조금 녹아서 내린 물들을 가지고 인근에 3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돼요. 농사도 짓고 먹고 마시고 쓰고 뭐 이렇게 이러면서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는요, 그 히말라야 산맥 인근 지역에 그 높은 4,5천 m 되는 이 높은 곳에요, 그 빙하가 녹으면서 물이 흘러내려오다가 그냥 여기저기 고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산에 지난 40년 전에는 없었던 빙하 호수가 2만 개나 생겼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갑자기 어떤 변화 때문에, 작은 변화 때문에 뚝이 없으니까 그냥 넘쳐서 밑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걸 빙하 쓰나미라고 그래요. 그 빙하 쓰나미 장면을 좀 보세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긴 하는데 저게 인간한테는 엄청난 위태로운 상황들을 연출해냅니다. 히말라야의 아름다움은 언제 공포로 바뀔지 모릅니다. 만년스 빙하가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눈빛이 솟은 물기둥은 엄청난 속도로 인간에게 다가옵니다. 저렇게 산 밑에 있는 마을과 도시를 이렇게 덮치게 되죠. 이걸 일컬어서 빙하쓰나미라고 불러요. 근데 이 빙하쓰나미는요, 그 해당 지역의 좁은 한정된 문제죠.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더 전 지구적인 문제는 빙하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빙하에 기대서 거기서 흘러나온 물에서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인근 국가가 점점 식순환에 먹고 마시고 또 쓰는 물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요, 히말라야 산맥에 빙하가 녹아서 생긴 그 발원지로부터 시작되는 강들이 있어요. 인도의 그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겐지스 강이나 인더스 강도 히말라야 산맥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양자강과 황하강 같이 그렇게 길고 거대한 강들도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가 녹은 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요, 인도 차이나 반도를 가르는 메콩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여러 좀 상대적으로 작은 강들. 근데 이 강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인구가 30억 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쓸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물이 줄면 얼만큼 지금 이 순간도요, 기후가 변해서 기근이 심해지고 가뭄이 심해지고
또 빙하가 녹으면서 수자원이 줄어들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냐면요. 한 11억 명 정도가 전체 인구의 7분의 1 정도가 깨끗한 식수를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물을 먹고 병에 들어서 빨리 죽고 하는 이런 고통을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26억 명, 3분의 1은요. 물이 없어가지고 위생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용변을 보고 깨끗하게 처리할 시설을 갖출 수가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여러분들은 좀 정말 상상이 잘 안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OECD 국가 평균으로 생활용수를 하루에 여러분들이 쓰는 물의 양이 20리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선진국 평균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국민들은 몇 리터 정도 쓸까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우리나라가. 24리터를 씁니다. 그러니까 물 쓰듯이 한다 이런 옛날 어른들 말이 그냥 딱 들어맞을 정도로.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 상하수도 이 관계시설이 잘 이루어져 있는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는 나라예요. 굉장히 그런 시설들을 잘 갖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상 상황과 상관없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도 물을 정수해서 우리 가정까지 물을 끌어들여오는데 그냥 수압만으로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다. 전기로 끌어들여요. 전기장,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에너지를 쓰는 과정 속에서 바로 우리는 기후위기를 또 계속 가속화시키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전 세계의 나라들 중에 200여 국가 중에 사실상 그러니까 한 20% 정도의 나라에 7억 명 정도의 인구상으로는 10% 정도 되는 그런 인구는요, 하루에 물을 쓸 수 있게 허락되는 양이 평균 1700cc. 그러니까 생수병, 페트병 큰 거 한 병도 안 되는 그런 양 가지고 먹고 쓰고 씻고 다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황님께서는요,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에 접근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기본권이다. 인권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세요. 유엔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후위기는 우리가 과도하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생활 방식 때문에 생겨난 문제예요. 그런데 피해는요, 가장 먼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그런 자연환경이 좀 열악한, 산업화되지 않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나라들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시민들한테 부채, 빚을 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런 나라들은 공장이 별로 없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을 별로 안 하는데 지구가 뜨거워진 것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뭐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2년도에는 그냥 그럭저럭 봐줄 만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뭐 불과 2016년 지금은요, 굉장히 붉은색처럼 탄소 농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뜨거워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1884년도에 지구 표면 온도를 나타낸 지도인데요, 푸른색이 많죠. 이게 산업화 초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게 큰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그런데 1987년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는 점점 노란색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맨 아래 그림처럼 아주 붉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반구요, 적도 이북의 북반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변하는데 몇 도가 올라가서 그런지 아세요? 1도가 올라서 그럽니다. 1도. 이게 우리 여름철에 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온도차가 굉장히 크죠? 그런 온도 말고 1년 360을 따져서 평균 온도가 1도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1도가 올라가면. 지금 왼쪽 위에 그림은요, 40년 전의 북극의 모습이에요.
저 때만 해도 북극이 미국 크기만 했었대요. 미국 전체 국토의 크기만 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컸죠. 그런데 지금은 반 이하로 줄었어요. 40년 사이에. 그리고 2040, 50년이면 북극이 다 없어질 거라고. 이 북극곰도 사라질 예정이죠. 북극이 없어지면요. 살 수 있는 생활 기반이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북극이 없어지면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올라가죠. 이렇게 얼음이 녹으면 이렇게 물이 높아지는 것처럼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선은 남태평양에 있는 뭐 키리바시나 투발루, 피지, 뭐 마셜제도 같이 정말로 여름철에 휴양지로 각광을 받았었던 산호초가 아름다운 아주 맑은 물로 유명한 이런 섬나라들이 물에 잠겨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 세기 안에 이 4개 국가가 다 없어지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은 온전히 난민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당장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힘없는 나라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요, 이런 상황으로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해안가에 있는 대도시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부가 그리고 금융의 허브 역할을 하는 데가 뉴욕이죠. 이번 세기 안에 뉴욕도 물에 잠길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뉴욕만 그러겠습니까? 중국의 상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런던이 그렇고요. 그리고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국토의 상당 부분이 아예 물에 잠길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도쿄도 물에 잠길 거고요. 그러면 부자 동네들은 다 물에 잠길 거라는 소리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부산이 제일 취약하고요. 그리고 충남 서해안의 간척지들, 이런 데가 그래서 그 영종도도 위태롭고요. 우리 인천공항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예측상으로는 그 국제기구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한국은 우리가 뭐 얘기할 때 땅 면적 얘기할 때 우리나라 뉴스에서 맨날 여의도 면적이 몇 %, 왜 여의도를 따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의도 면적이 몇 %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의도 면적이 300배가 물에 잠길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거라는 소리죠.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특정한 몇몇 국가, 해안가에 있는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죠. 미국 텍사스라고 하는 중북부에 있는 그 도시는요, 요즘 겨울마다 난리를 쳐요. 무슨 난리냐 하면 너무 추워집니다. 평상시에는 우리하고보다 조금 더니까 아마 북한 정도의 날씨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은 겨울에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영하 40도 이하면은요, 북극과 시베리아의 그런 겨울 날씨예요. 아예 도시가 마비됩니다. 그럼 시베리아는 어떨까요? 시베리아는 여름철에요, 영상 38도를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요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보다 더 덥습니다, 시베리아가. 예전에는 어땠느냐면요, 아주 더워져도 영상 8도를 안 넘었어요, 시베리아가.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철 낮 기온이 영상 50도를 넘어갑니다. 아스팔트가 높고 곡식이 타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태로워요. 근데 이런 나라들뿐만 아니라 유럽의 국가들도 굉장히 골치를 아프고 있죠. 작년에 그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가 홍수 때문에 큰일을 겪었다는 거 뉴스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엄청난 도시들이 수해를 입어가지고 재난을 입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화면에 보셨는데, 그날 하룻밤에 내린 비가 양이 얼마냐면요, 150mm예요. 이 150mm라는 양은 우리나라 장마철에 하루에 오는 비 정도밖에 안 돼요. 좀 비가 좀 많이 오지만 우리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잖아요. 농지가 좀 침수당하는 정도, 그런 정도인데 큰 문제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 가지고는. 그런데 유럽은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이.
뭔가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니라 거기는 비가 많이 안 내리는 지역이에요. 워낙 유럽은 비가 내려도 아시아처럼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뭘 보면 그걸 확인할 수 있냐면요, 유럽 사람들은 밀을 먹어요. 밀가루. 밀은요,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곡물이에요. 농사를 지을 때. 비교적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농작물이 밀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뭘 먹죠? 쌀이죠. 벼농사를 지어서 생활을 합니다. 주식의 쌀이에요. 벼는요, 몬순지대,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지역에서 잘 자라는 농작물이에요. 그 이야기는 지금 유럽이 굉장히 기후가 변해가지고 뭔가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1도가 올라갈 때마다 밀 생산량이 21%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벼는 괜찮아질까요? 뜨거워지면 면모작 할 수 있겠다 이런 소리는 다 그거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라가면은요, 벼 생산량은 10% 이하로 감소합니다. 10%씩 감소를 해요. 그리고 구황작물 중에 하나인 감자는요, 5%가 감소합니다. 1도 올라갈 때마다. 이 소리는 뭐냐면요, 지금같이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루지 못하면, 에너지 전환을 하지 못하면은요, 이번 세기 안에 최대 4도 이상 오른다고 그래요. 인간이 먹는 식량이 다 없어질 거라는 소리예요. 인간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왕 먹는 거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꼭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직접 저한테 그런 얘기면, 서양처럼 그럼 고기 먹고 살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 돼지, 가축들이요, 다 사료가 뭐예요? 다 곡식이에요. 사료도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가축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탄소 농도가 대기 중만 있는 게 아니라 물 속에도 있습니다. 바다 안에도 대기에 있는 것보다,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보다 바닷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산성화되고 있어가지고요, 그린피스라는 단체에서는 지금 같은 추세로 바다의 생태계가 교란되기 시작하면 인간이 식용하는, 먹는 생선의 90% 이상이 멸종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세상 천지의 땅과 바다에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진다는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굶어 죽겠죠. 근데 굶어 죽는 사람보다 다른 상황으로 죽는 사람이 더 늘어날 거라고 국제기구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무슨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그냥 다 순해가지고, 나 먹을 거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죽어야지, 이런 사람은 진짜 극히 드물어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합니다. 국가 간의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테러와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종교 문제 때문에 테러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먹을 것 때문에 테러가 벌어지는 세상이 올 거랍니다. 그러면 굶어 죽는 사람보다 이런 전쟁의 폭력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라고, 진짜 지구 전체가 아비규환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같이 우리가 살면. 태풍 문제도 지구가 더워지면 습도가 올라가죠. 습도가 올라가면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20여 년 전 이전보다 지금 한 20% 이상 태풍의 발생 빈도가 높아졌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태풍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잘 안 왔죠. 태풍이 안 생겨서 안 온 게 아니에요. 태풍은 끊임없이 더 많이 생기고 있는데, 예년보다 생겼는데, 우리나라를 안 온 이유가 뭐냐면,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요, 북극에만 머물렀던 찬 기온이 남하를 하게 됩니다. 한반도까지 내려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도에서 발생한 태풍이 뜨거운 바람이 올라오다가 찬 기온과 부딪혀가지고요, 오른쪽으로 삑살이 나고 왼쪽으로 삑살이 나가지고, 오른쪽으로 삑살이 나면 일본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삑살이 나면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북극 빙하가 녹은 것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태풍 피해를 입게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더 좋아진 거 아닌가 싶을지 모르겠는데, 기후 위기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체감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지구 평균 기온이 아까 1도 올랐다고 그래요. 200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몇 도 올랐는지 아세요? 1.7도 이상 올랐어요. 거진 2배 가까이. 해수면이요, 다른 나라들은 지구 전체 평균은 70cm 정도 올랐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진 2m 가까이 올랐어요, 해수면이. 2배. 그래서 동해안가 이런 데 가보면 해안 침식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이 더 내륙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그런다는 소리죠. 그 난개발을 해가지고 생긴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후위기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는 이미 굉장히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크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되기 때문에 피해를 스스로 못 느끼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일례로 한라봉이요. 제주도에서만 생산되던 한라봉이 지금 전북 김제평야에서 생산되고 있고 점점 충남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추세예요, 지금.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그러니까 특산,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을 꼽으라고 그러면 사과가 1위라고 그러네요. 사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옛날에는 대구 경북에서 사과가 산지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별로 안 나와요. 자꾸 농사 짓기 어려워지고 있답니다. 대신 양구 사과가 시장에 많이 나와요. 양구 엄청 추운 데거든요. 근데 지금 기후가 바뀌어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좀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인간의 생활 방식 때문에 인간이 초래한 위기라고 교황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방식을 바꾸면 돼요. 생활 방식을. 살아가는 생활 방식, 이걸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과학이 발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이바 소사람 측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지적까지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언급을 하세요. 과거에는 종말에 대한 예언이 그냥 재미난 이야기, 상상,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지금 각자가 있는 장소에서 뭔가를, 행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세요. 2014년에 세계은행에서는요, 지금 기온을 낮추라고 하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2070년 전후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먹을거리가 70% 이상 없어질 거라고. 그래서 인류가 산술적으로는 70~80%가 인류가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살려면 행동을 하라, 뭔가를 바꾸라는 이런 소리죠. 2018년에 IPCC라고 해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간 협의체라고 불리는, 그렇게 번역이 되는 UN 기구에서 오차 보고서라는 걸 냈는데 이 오차 보고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냐면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 때, 그때는 전 세계 국가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파국, 지금처럼 그냥 막 가면 1.5도 혹은 2도 이상 오르는 시점, 이게 2100년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안전하게 가려면 2050년까지 뭔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시기가 더 빨라졌다는 거예요. 2050년에 파국을 맞을 거라는 걸, 흔히 티핑 포인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냐면요, 2050년 이후에, 지금 같은 추세로 가면 2050년 이후에는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되돌릴 수 없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처하려면 2030년까지 이제 8년 남았어요. 탄소를 45%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2010년 기준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줄이겠다고 요번에 유엔에다 보고서를 냈다가 빠꾸당했어요. 다시 내라고. 그러니까 수치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정말 저기 한 거는 정말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너나 없이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6차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선 더 끔찍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파국을 맞이하는 속도가. 2040년 전후한 그 시점에 정말 티핑 포인트가 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는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아주 극악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이전부터 이런 상황들이 닥치게 되면 난민이 10억 명 정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현재 전 세계를 떠돌고 있는 난민의 숫자가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5천만 명 때문에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았죠. 어떻게 수용을 할지. 그리고 갈등이 벌어지고 그랬는데 10억 명이 떠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의 기능을 상실해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려는 사람이 10억 명이 되면 기존에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국가들도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쟁과 여러 가지 분쟁, 전쟁, 테러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시리아 사태 때 시리아를 떠나는 난민 행렬의 모습이에요.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실제 사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석탄 화력 발전소와 석유와 같이 LNG도 포함되지만 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사용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53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전하고 있고 지금 기후위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7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는 그런 황당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이 나서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른들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지구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고치려고 안 하냐 이러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것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생겼는데 이때 나온 청소년들이 피켓을 들고 나온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후는 변하는데 우리는 왜 안 변하냐 이러면서 어른들한테 변화를 촉구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탄소중립위원회에서도 내려온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데 너무나 큰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당할 것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냥 가면 안 되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올래나 그런 세상에, 위태로운 상황이. 그런데 몇몇 나라만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선거 때는 기후 문제를 거의 언급을 안 하는 대선 후보들이, 유럽은요 지금 선거가 다 있고 끝나고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유럽은요 다 기후위기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런 대처를 잘할 것 같은 지도자들로 다 싹 바꾸고 있어요. 모든 정당들, 모든 국가 수반들이 기후위기를 얘기 안 하면은 정치를 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영화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 아주 프로더라고 주인공이 난쟁이는 아니고 조그만 아주 왜소한 체격의 종족 출신의 프로더라고 하는 사람이 반지의 제왕, 굉장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품은 반지를 파괴하는 여행을 가죠. 특정 장소에 가서 파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니까 이런 푸념을 해요. 전 위험한 인물을 띄고 길을 떠날 그런 대단한 위인이 못 됩니다. 이래요. 그런데 이게 내가 이 반지를 안 가졌으면 이런 거 안 했을 텐데, 이 반지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랬더니 아주 지혜로운 그 마법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건 힘이든 지혜든 네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이런 일을 맡은 게 아니라 너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으니까 네가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선택된 이상 너는 모든 힘과 용기와 지혜를 사용해서 이 난관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선진국들의 우리처럼 잘 사는 나라들의 책임이 더 크긴 하지만은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요, 누구나 다 어려운 난제예요. 이건 정말로 해결하기에. 정치권에만 맡길 만한 문제가 아니고 기업들한테만 책임을 물을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책임이 더 크긴 하지만 시민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서 스스로도 바꾸고 세상을 향해서도 시스템을 바꾸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청년들도 나서가지고 2050년 탄소 중립 너무 늦다, 2040년까지 탄소 중립하라라는 이런 요구를 하는 세상이 됐어요. 교황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된다. 태양광 풍력처럼 친환경적인 오염물질을 내지 않는 그런 에너지 원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뭐 오늘도 듣고 계시긴 한데, 물어보면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보면,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 그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세요. 과거에 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는데 뭐 바뀐 거 있나요? 여전히 일회용품 많이 쓰고 있고요. 뭐 대낮에 좀 추우니까 그런데 여름철만 되면 그냥 플라스틱 컵에다 커피, 아이스 커피 하나 들고 다니는 게 폼나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일상이 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누구나 다 생태계의 위기에 관심은 많이 늘었는데 소비하는 습관은 쉽게 못 바꾸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산업계 또한 마찬가지예요. 전환을 하려면 비용이 든다는 소리만 계속,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 이 소리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나서서 국가 전체적인 시스템 안에서 사회가 바뀔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때 다음 선거 때, 이번 선거 때 표를 찍어줄지 안 찍을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면서 엉뚱한 곳에다가 신경을 쓰는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교황님이 이렇기 때문에 현재 위기를 극복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계세요. 작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영국 스코틀랜드 글리스고라는 곳에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했어요. 이때 수많은 시민들이 그곳으로 코로나 상황인데도 뛰어가가지고요. 마치 지금 장작더미 위에서 불타듯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각국의 정상들, 지도자들이 이번 회의 때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해서 지구를 지키는 소방관 역할을 해라라는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그러니까 멸종되지 않고 안전하게 지속 가능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이런 시위를 했죠.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아요. 우주에 수맛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별들이 보이죠. 그리고 영화 속의 내용은 그 남자 주인공이 지구가 황폐돼서 더 이상 살 수 없자 사랑하는 딸이 이주해서 살 수 있는, 옮겨가서 살 수 있는 우주의 다른 별을 찾아나가는 여행을 다룬 나름 감동스러운 영화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담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 대사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인류가 지구에서 태어났는데 꼭 여기서 죽으란 법 없잖아, 이 소리예요. 마치 일회용품처럼 쓰다가 쓸모 없어지면 지구 버리고 새로운 별 찾으면 돼, 이런 생각인 거죠. 이런 문제인 게 기후위기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돼가지고 애한테 어떻게 나쁜 소리 하느냐, 너 못 사는 세상 될 거야,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하냐는 소리예요. 무책임한,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태도인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는 답을 찾을 거야.
늘 그랬듯이 이럽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는 오만을 버리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도넛 경제학이라고 하는 유엔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도넛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케이트 레이소거스라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현재 우리는 인류가 지구에 입힌 손상을 처음으로 깊이 자각한, 문제를 인식한 첫 세대라는, 유일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지, 번영과 발전을 어떻게 정의할지를 규정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는 거예요.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지금은 소비하는 습관, 과도한 소비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과도하게 더 많이 쌓고 가지려고 하는 이 탐욕이 불렀다는 소리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우리 신앙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성체성사의 신비를 삶 속에서 살아내면 돼요. 교황님께서는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전에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스의 난민촌에 가셔서 시리아 난민 한 가족 12명을 로마로 초대해서 데리고 온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특히나 카톨릭교회 신자들한테 대문을 열고서 현관문을 열고 지금 집 잃고 떠도는 난민들을 가족으로, 형제자매로 받아들여달라고 호소를 하셨어요. 그렇게 내 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절박한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는 이런 태도들, 절제하는 삶, 이런 것이 지구를 구할 거라는 거죠. 밑에 그림은 시리아의 난민 가족이, 특히나 꼬맹이들이 교황님 생신 때 교황님께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그림을 그린 걸 모아가지고, 그림첩으로 모아가지고 선물해드린, 그걸 보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글래스고에서 COP26이 일어나고 있을 때 스웨덴의 한 꼬마가 시위에 참여를 했어요. 당신 아니면, 너 아니면 누가 할 거냐, 행동을. 그랬죠. 그리고 지금 아니면 언제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행동해 주세요라는 이런 요청을 했죠.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작년부터 찬미바소서 7년 여정을 7가지 플랫폼 안에서 해달라고 전 세계를 향해서 요청을 하고 계세요. 가정에서, 그리고 본당과 교구, 그 다음에 초중고 학교와 대학교, 그 다음에 의료시설, 환자들을 돌보는,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곳에서, 그리고 기업과 농업을 포함한 생산 모든 현장에서, 그리고 수도 공동체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교구와 수도의 모든 곳에서 바로 이런 7가지를 실천해달라는 거예요. 통합 생태론에 의해서 지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삶, 지구가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이걸 바꾸는, 그래서 에너지를 전환하고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는,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특히 난민이나 사회적 약자층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생태경제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경제활동을 하는데도 이제는 환경을 생각하라는 거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수탈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에너지 전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도하게 쓰는, 낭비하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순시기 때만 희생하고 절제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 그렇게 돼야 우리가 안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들을 자주 받아야 된다고 생태교육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생태 영성을, 그 피정 때도 전례도 이런 것들을 지향을 두라고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능동적인 참여,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성당 신자들하고만 어울려 살지 않죠. 집에 가시면 이웃의 신자가 아닌 분들하고도 살아요. 친구들도 성당 안 다니는 친구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가족들, 일가 친지 중에도 신자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에는요, 하느님을 알든 알지 못하던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힘을 합쳐서 지역에서 혹은 국가 차원에서 심지어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현재의 기후위기에 대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교황청은 2050년까지 탄소를 중립하겠다, 에너지를 전혀 안 쓰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금 바티칸에 있는 여러 성당들과 시설들의 전기 수급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9월 11일에, 작년 9월 11일이죠. 우리 수원교구도 참미버섯 7년 조정의 첫 해에 우리 교구민들과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수원교구가 먼저 본을 보이겠다는 그런 의미로 탄소 중립을 선포를 했어요. 복음 선포하듯이. 선언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런 걸 선언을 합니다. 주요한 내용은요, 우리가 그 당시는 220개인데 그 3개가 더 늘었어요. 올 연말에. 지난 연말에요. 그래서 225개 본당과 교구청, 교회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만큼, 전기만큼 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그만큼의 전기를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서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전기를 친환경 에너지로 다 바꾸겠다는 이런 개념으로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들을 여러 가지를 바꿔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2040년까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과 같은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분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걸 소개하고 신자들이 함께 해줄 것을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이제 강의 본 내용은 다 끝났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교구 생태환경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교회가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리에 생태환경위원회를 소개하는 팜플렛을 하나씩 놔드렸어요. 이건 집에 가져가서 보시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본당에서 혹은 교구에서 하는 여러 활동들에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종이를 주부에 아마 끼워놨을 텐데 CMS 후원금 신청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본당뿐만 아니라 교구의 모든 기관들이 신자들의 봉헌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처럼요. 저희 생태환경위원회가 지금 지구의 전 지구적인 생태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활동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그 탄소 중립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그 10,000원 이상, 많이 하실 필요 없이 10,000원만 CMS 후원금 신청서로 후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무실에 제출하시면은요, 그러면 은행에 가시지 않으셔도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